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백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좀 전에 일부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에서 참가자 94명을 분석했더니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들썩였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백신 개발 소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당국자 발언을 전해드리면 화이자를 비롯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 중인 세계 기업들이 임상 3상에 들어가면서 평가가 나오는 건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달 중에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여기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때 백신의 정확한 항체 생성률과 지속기간 등 과학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한 기대는 섣부르다라는 평가도 바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부에서 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실험이라는 결과 자체가 연구 과정의 일부고 또 이게 백신 개발에 성공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접종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정부 당국자 말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이렇게 좀 고평가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어떨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단정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기대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시기도 이제 대략적으로 일단 FDA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공급망을 갖춰야 되고 백신을 또 생산을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또 순차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또 단계적으로 접종을 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생활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너무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빠르면은 또 내년 하반기 또 얘기 나오고. 또 이렇게 기자들이 제 전망을 물어보니까 정부 당국자로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을 말하였는데요. 일단은 백신이 개발될 경우라는 당연히 전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 바로 수입이 아까 그 전문가 얘기로는 이게 5시간 안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바로 수입해서 맞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공장을 짓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도 상당히 걸릴 텐데. 근데 이게 설 교수님 말씀을 사실 저도 처음 들은 얘기라 일단은 정부 당국자 설명은 그런 얘기가 있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또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또 보고 그렇죠. 예.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전략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온 유통 이것도 챙기는 등 시스템을 완비하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내년 한 2, 4분기 이후에나 그러니까 즉 하반기에나 좀 확보가 될 거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 협력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이게 참여를 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개별적으로 또 계약을 하고 있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에서 약 예방 효과가 90%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해서 트윗을 여러 개 썼다면서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대선이 끝나고도 트윗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 화이자 뉴스가 전해진 직후에 백신이 곧 온다. 그래서 무척 훌륭한 뉴스라고 이제 칭찬하는 트윗을 남겼는데 예? 몇 시간 뒤에는 좀 정색을 또 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말했듯이 화이자나 이런 데가 대선 이후에 백신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러 대선 끝나고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네요. 맞습니다. 대선 이전에 백신이 발표가 됐으면 선거 결과가 자기한테 더 유리했을 텐데 화이자나 FDA가 다 민주당 편이라서 일부러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이런 소식을 발표한 거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이제 자기가 오래전부터 얘기한 것처럼 FDA나 민주당은 선거 이전에 백신 성공을 이루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나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패배가 이제 정해졌다라고 언론에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틀 만인데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사실 에스퍼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퍼라고 이제 별명을 부를 정도로 좀 예스맨, 충성도가 강한 내각으로 꼽혔었는데 지난 6월에 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에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군대 동원을 반대한다라고 이제 공개 항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던 인물인데 어쨌든 바로 이게 뭐 보복 경질로 볼 수도 있는 경질을 했고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 이란 등을 겨냥해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국방부 내부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예. 뭐 이런 숙청이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6일에 그 국제개발처 부처장도 해임을 했고 또 다음 타깃으로는 그 FBI 국장, CIA 국장 다 둘 다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대응 관련 당국자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많이 세웠죠. 앤서니 파우치 이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 뭐 그다음에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등의 이름이 되게 좀 이름이 오르내리고 예. 있습니다.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승복하라는 그런 여론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또 압박하고 그렇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이 트럼프와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초반에는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인사들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서히 조금 이 지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죠.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 오늘 상원 연설에서 예. 우리는 우리를 고려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인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주에서도 아직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았다. 재검표를 진행하는 주가 한두 개 있고 적어도 5개 주에서 법적 문제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 매코널 원내대표의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뭐 이렇게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 선거를 도둑맞았다. 뭐 이런 표현은 없었다라는 게 평가고요. 또 이제 대선 후에 사실 공개 행보를 피해왔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죠. 예. 이게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SNS를 통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면서 이제 모든 합법적 투표용지가 집계가 돼야 되고 뭐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법원이 분쟁을 처리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남기면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소식으로 가보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 등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윤 총장은 어제 진천을 방문해서 또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어요. 예, 어제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면 어제 오후 충북 진천에 법무연수원이 있는데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공개가 된 거는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3일에 신임 부장검사들 상대로 한 강연에서 뭐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서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 이 발언을 사실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일었었는데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뭐 그 정도의 작심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윤 총장 발언을 좀 뜯어보면은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예.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치적 메시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여당에서는 윤 총장의 행보를 계속 비판하고 강하게 그것도 예, 맞습니다.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계속 때리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도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윤석열 총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를 하면서 예.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예. 비판을 했고 또 이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간의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나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검찰의 월성 1호 기원전 그 의혹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검찰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로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산하의 소속 기관이지 정부 정책이나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입법부가 평가하는 거지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라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지적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떤 저항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 뭐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윤 총장 사퇴를 또 오늘 압박을 했는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윤 총장 대선 후보 지지율 3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편향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검찰의 힘 당대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국민의힘을 빗대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힘 당대표 같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정책까지 관여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이 정도면 더 이상 사실 때려도 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여당의 어떤 불쾌감이라든지 윤 총장에 대한 어떤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뭐 여당이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또 그렇죠.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했다고 윤 총장이 했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주길 바라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 윤 총장이 이제 설령 뭐 이제 추후 정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 꽃놀이패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때려주면 때려주는 대로 지지율이 계속 올라왔고 예. 뭐 자기가 대선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없었지만 특활비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특활비도 이제 3부에서 좀 자세한 내용 다룬다고 해서 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죠. 법사위가 대검을 방문해서 현장 검증을 한 3시간가량 했습니다. 뭐 일단은 법사위원들 말로는 법무부나 대검찰청 양 기관이 공개한 자료가 다 부실하다.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라면서 공방을 벌였는데 일단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 특활비 중에서 10%가 법무부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이 이제 수사나 정보 수집을 안 하는데 올해 한 7억 5,900만 원 특활비를 지출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에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이 특활비 얘기가 나온 게 추미애 장관이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좀 부족하다. 제대로 안 줘서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됐던 건데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대검이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했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건데 일단 추 장관이 뭐 아예 안 줬다라는 취지로 사실 이제 들렸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많이 줄었다. 총액으로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특활비 주장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광인이다, 헛발질이다, 뭐 똥볼이다, 뭐 이런 거친 표현을. 글쎄 일단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특활비를 받은 적도 없고 썼는 적도 없다. 그거는 문서로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쓰긴 썼는데 그걸 어디에 썼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무부나 그 대검을 다 들여다본다면 글쎄요. 과연 이게 어떤 파장으로 흘러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자, 야당 초대 공수처장 문제 지금 11명 후보를 추천했는데 야당 추천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한 발언이 파장이 일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11명 중에 야당에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 얘기인데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으로 본다. 본인이 추천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딱 듣기에는 본인이 추천을 받아놓고 뭘 괴물기관이냐 했더니 설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게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야당이 무기력해서 못 막은 게 화근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수락을 했다. 뭐 마음은 착잡하다. 뭐 이런 설명인데 어찌됐든 이제 아무래도 이 석 변호사가 이제 야당 측에 가깝다.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으로 지역위원장까지 한 정치인이다.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제 야당 추천이 사실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4명이. 근데 이제 이 특수부 출신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이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다.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이제 반대로 여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를 두고 또 친민주당 성향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덕천 지하 상가에서 발생한 남녀 폭행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그 폭행 영상을 아마 대부분 네티즌들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퍼지면 SNS로. 근데 폭행의 정도는 상당히 심한 것 같죠. 그렇죠. 폭행이 뭐 얼굴을 가격하기도 하고 상당히 뭐 넘어진 사람을 뭐 수도 없이 가격하는 모습이 연인 보입니다. 관계였습니까? 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성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속보 뜬 거로 보면 경찰에 지금 갔다고 하거든요. 예. 자진해서 일단은 뭐 연인 관계의 폭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영상 보면 남자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여성이 바닥에 누워서 반응이 없으니까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보면 여성이 또 남성을 먼저 폭행하는 그런 영상도 찍혔고 뭐 이렇게 되면 쌍방폭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여성이 먼저 남성을 가격한 건 영상상에는 그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를 쭉 보면 이 남성이 정말 상당한 범인,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맞았을 때 이걸 방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특히 얼굴 부위, 이게 가격이 심하게 됐을 때 상당히 위험한 부위인데 이제 여성의 얼굴 부위를 상당히 세게 가격을 하고 또 이 영상을 보면 핸드폰을 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 얼굴을 아마 가격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게 핸드폰이 평상시에는 그냥 뭐 통신 기기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이 될 때는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훨씬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특수 폭행 뭐 내지는 뭐 상해죄로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가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성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이 사건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이 영상이 SNS 퍼지면서 다시 경찰이 들여다봤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퍼졌을까요? 그러니까 신고를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상해가 동반된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특히 이제 영상이 많이 퍼졌습니다. 예. 아마 이 관리 그 관리하는 사람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찍었던 사람이 아마 좀 유포를 좀 한 걸로 보입니다. 그 CCTV 동영상을 보고 이건 좀 심각하다. 그래서 SNS에 올렸다. 그렇죠. 그걸 올려가지고 그걸 봤던 어떤 많은 네티즌들이나 시민들이 뭐 이건 심각한 거 아니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 폭행한 남성이 자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그 CCTV 관리자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영상인데 사생활 문제도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 촬영을 동의를 받지 않고 이것도 촬영된 CCTV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동의를 받은 영상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본인의 이제 허가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 조항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출자도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이제 물색 중이다, 수색 중이다. 어떻게 이 영상이 외부에 또 유출됐는지 그 경로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